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었어요. 네. 이미 AI와 로봇 시대죠. 삼성전자 좀 살펴보면 좀 되게 재미있는 회사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가 없을 거예요. 모든 IT 하드웨어 사업을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나로 턴키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삼성전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시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제가 딱 볼 때 느낌이 2009년부터 2013년, 14년에 모바일 스마트폰 사이클도 있었거든요. 지금 딱 그 모바일 앱 나오는 느낌이에요. 스마트폰. AI 에이전트들이 막 나오는데 매번 뭔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제 기억에 2090년 요때 모바일 폰 앱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그 침투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초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뭔가 약간 시장에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굉장히 든든한 전무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지금 전쟁 이슈가 확실히 좀 사그라들긴 했잖아요. 물론 앞으로 변수가 많이 남았고 뭐 단기적으로 보면 19일에 그 종전 서명식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60일 동안은 MOU다 보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고 그래도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제가 보니까 그 과거 한번 사례를 좀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지금 물론 이번 사이클이 되게 특이한 사이클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B2C 하고 B2B 둘 다 지금 수요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컨슈머 이쪽 일반 개인 수요도 있지만 소비자 디맨드 수요도 있지만 AI가 기업형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AI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큰 그 어떤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치하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비슷한 그 사이클 길었던 사이클이 2001년부터 2007년에 큰 사이클 한번 왔었거든요. 이게 아주 20년 전이긴 한데 네. 그 랜드 사이클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MP3 플레이어를 죄송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하고 MP3 플레이어가 워크맨을 대체했을 때 그때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해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때 막 보너스를 막 3년 연속 받았어요. 지금 요즘 메모리 업체들 막 보너스 받는 것처럼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너스 당시에 PS 50%에다가 플러스 특별 보너스를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결혼하자마자 집 사고 대출 갚고 막 그랬던 때가 2003, 4, 5년, 2년입니다. 근데 그때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보면 주가가 막 초기에 오르다가 한 20-30% 조정이 한 번씩 와요. 어닝도 좋은데 저도 그냥 회사 출근하는데 주가가 막 10%씩 20%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공돌이여가지고 예. 주식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지금도 아무튼 몰랐는데 왜 빠지지? 나는 출근해서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 회사 멀쩡한데 주가가 10% 20%씩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매크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트를 한번 봤더니 이게 멀티플이 삼성전자가 한 5배, 5배에서 P에서 한 18배까지 갔었어요. 2006, 7년. 예. 근데 2004년, 5년이 제가 특별 보너스를 연속을 받았는데 멀티플이 그 당시 보니까 한 7배, 8배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다가 10배까지 갔다가 또 시장은 의심을 해요. 한 번씩 테스팅을 해요. 이게 과연 맞는 사이클인가? 왜냐면은 메모리는 항상 그 사이클이 어쩔 땐 되게 짧고 어쩔 땐 되게 길거든요.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니까 왜냐면 안 보던 길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주가가 한 번씩 조정받고 근데 계속 어닝이 올라오고 계속 눌리다가 다시 또 폭등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번 흐름을 좀 봤더니 이게 주가가 작년 8월 말 9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AI가 추론 수요가 나면서 주가가 9월, 10월에 올랐거든요. 근데 11월, 12월에 많이 빠졌어요. 20%.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AI 버블 논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LTA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LTA 장기 공급 계약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피크아웃에 대한 피크아웃의 시그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해외 투자들도 저한테 가격 상승폭이 가장 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둔화되는 봄의 그 타이밍이 언제냐? 1분기였거든요, 올해. 예. 그게 되니까 작년 11월, 10월 주가가 한 20-30% 조정이 났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올라오다가 3월에도 빠졌죠.
3월에 아마 그때 전쟁 뭐 때문에. 그때 이란 전쟁이랑 그 다음에 터보 퀀트로 이제 또 시장에서도 우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맞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이벤트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산업 자체는 성장을 잘하고 수익도 잘 내고 인센티브를 잘 줄 정도여도 주가는 출렁출렁하면서 가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지금 그 LTA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 그 LTA 자체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나 현재 레벨에서 계속 간다라는 보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는 요거는 맞춤 생산형이고 지금 워낙에 거대 공룡들끼리 주문을 서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사이클이 이제 아니다. 반도체는 시크리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LTA는 저는 LTA보다는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얼마나 길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하지 뭐 LTA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는 LTA는 그냥 표면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진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이클이 얼마나 길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이클이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반도체를 지금 현업에서 한 10몇 년 있었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하고 있는데 20몇 년 동안 봤던 것의 큰 패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수요가 변화 없을 때 1, 2년씩마다 바뀌는 사이클 아니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 사이클이 생기는 경우. 근데 두 번째 사이클은 이게 공급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수요 쪽도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둘이 안 맞아지고요. 수요 공급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는 공급의 제품의 그 요구 사항이 달라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 HBM,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것들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엣지단도 바뀔 거예요. 거기도 새로운 종류의 메모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다르면 거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근데 그거를 개발해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팹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이 생각보다 잘 못 나오고 수요는 근데 또 완전 튀어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LTA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이걸 부정적으로 그 인식하던 때도 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이런 계약 맺겠느냐 지금 그런 식의 얘기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LTA가 이제 오히려 그 시클리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LTA가 지금 그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르는 것도 일정 부분 반영할 여지가 좀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LTA가 회사마다 다 자세히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마 다 ND라는 조항으로 해서 네.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그거로는 세 가지 케이스를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가격의 레인지를 잡는 거죠. 뭐 이 가격이 빠지는 것도 맞고 올라가는 것도 맞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만약에 고객의 요구량이 엄청 크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맺게 되고 만약에 이 큰 고객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파워가 더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이제 가격을 하방은 맞고 위는 내두는 이런 약간의 서로 간의 내고에 따라서 협상에 따라 다른 조건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의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선수금 또는 뭐 디파짓이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돈을 미리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호텔 어디 예약할 때 좀 비싼 호텔은 가시면 체크인 할 때 디파짓을 겁니다. 네. 그럼 디파짓 걸면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야간 도출했을 경우에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파손하고. 호텔에서 그걸 이제 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디파짓이나 이런 프리페이먼트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고객도 되게 신중하게 계약을 맺게 되겠죠.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때부터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제 묶는 바인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조금 많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제 캐펙스 쉐어링으로 해서 고객이 일부 팹에 장비 이런 것들 투자하는 거에 일부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이제 같이 투자해주는 케이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LTE 중에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메인
LTE의 어떤 방향일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 네.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걸까요? LTA는 이게 이제 결국 수요와 공급이 어디가 더 강하냐가 작동하는 구조라면 현물 시장은 충분히 요걸 봐도 현물 가격을 봐도 좀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사실 점점 앞으로 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워질 부분이 있는데 아마 왜냐면 다 계약으로 묶거든요. 계약이라는 네. 게 서로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맥스를 대부분 다 만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어떤 스탠더드 계약 가격이 있을 거고 그 가격에서 위로 한 예를 들면 10% 아래로 10%라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그냥 픽스로 밑으로 그냥 고정시키는 방향이라든지 아마 다 모든 그 업체들 간에 다 약간의 다른 어떤 그런 계약 조건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협상이라는 게 이 양쪽의 파워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포맷은 있지만 다 다른 계약들을 갖지 않을까. 다만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3년이나 5년 계약들을 맺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의미가 있죠.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LTA 정말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을 많이 내걸고 네네. 그렇게 좀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메모리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걱정되는 측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지금 그 채권 발행한다고 좀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알파벳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빅테크들도 계속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채권 발행이라든지 뭔가 돈을 자꾸 더 필요로 하는 듯한 모습을 네네. 보이다 보니까 과잉 투자 이러다가 뭐 어떤 빅테크 하나가 낙마하게 되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빅테크의 투자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우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급이 또 글로 쏠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다 그게 그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거고요. 거기에 투자 금액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또 메모리거든요. 결국 예. 메모리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게 순환 참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걸 서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시장을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좋은 점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 빅테크 회사들이 다 건실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네.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한 이제 투자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AI가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워낙 많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네. 뭐 속도가 늦어진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뭐 크루저였나요? 최근에 와이오밍주에서 1.8기가와트가 중단됐다 이런 뉴스를 보면 생각보다 늦어지면 반도체 수요도 생각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제 우려되는 부분, 이제 시장에서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좀 짓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못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사실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방향성, 그러니까 AI라는 투자 방향성이 사실 그 방향성이 사실 틀지 않다고 그러면은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힘으로 모든 것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거 풀어내려고들 많이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공급사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라인 증설을 하고 팹을 짓는데 이 팹에 지금 다들 빨리빨리 지으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요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업체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올라오고 팹을 짓고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바틀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부품도 없어서 못 만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한데 좀 서로 약간의 좀 그런 제약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어떤 기관에서는 증설 계획 규모를 뭐 100기가와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는 그거 3분의 2도 못 지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 규모나 타임라인 언제가 과연 그럼 데이터 센터 준공의 피크인가를 저는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28년에 준공이 가장 많을 거다. 늦어지면 2030년 또는 그 중간에 멈춰버리면
생각보다 반도체 수요가 더 빨리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네네. 글로벌 리서치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미국을 저보다 좀 더 아시니까 미국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앞으로 얼마나 질 거며 언제까지 그래도 요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죠. 근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엔 풍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바틀렉이 생기면 저는 오히려 이 AI가 엣지 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엣지 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엣지 단이 한 28년부터 그 엣지 단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대만 출장 가서 그 컴퓨텍스 이제 2026 네. 대만 컨퍼런스 가서 좀 느꼈던 건데 젠슨 왕도 사실 이제 이번에 AI 얘기하면서 AI CPU도 얘기했지만 퍼스널 AI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저도 근데 이게 과연 이 숫자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랩탑 컴퓨터 이 일반 컴퓨터의 용량을 128GB짜리로 내놨더라고요. 네. 기가바이트요? 128GB요. 네, 네. 지금 우리가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네, 노트북이 뭐 8기가, 12기가 뭐 많아야 24기가 정도 뭐 쓰고 있는데 128기가짜리 바이트짜리 랩탑 일반 이제 노트북을 발표를 했고 젠슨왕이 그리고 또 데스크탑 PC로 AI 데스크탑 PC로 748GB짜리 제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보더라고요. 이게 과연 팔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작년부터인가요? 올해가요. 올해 오픈클로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앞으로의 또 다른 AI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점점점 AI를 개인화시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있는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돌리는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뭐 많은 효율성을 준다 그러고 나한테 맞는 밸류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AI가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만 있는데 이게 아마 퍼질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도 아마 붙을 거고요. 모델들이 네. 거기서 돌아가는 것들이 나올 거고 또 다른 디바이스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바틀렉이 된다 그러면 또 시장은 또 방향을 또 찾아요.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물이 막 흐르는데 막았어요. 네. 그럼 물은 다른 데로 가요. 네. 다른 데로 퍼져요. 네네. 막는다고 이게 그냥 멈춰 있지 않거든요. 네. 그게 그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 수요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엣지단은 제가 보기에는 룸이 좀 있거든요. 예. 많이 있을 겁니다. 퍼지면 지금은 서버에 모여 있는데 이 컴퓨팅이 이게 이제 확산되는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초고성능 개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모양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이제 AI가 데이터가 많이 확산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제 당연히 메모리 수요나 이런 것은 보장이 되는 거고 이것도 좀 큰 이슈였습니다. 엔트로픽의 서비스 접근 제한 미국 정부가 지금 네.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서비스가 이 산업이 무한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울타리가 쳐졌다라고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네. 반대로는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소버린 AI가 없으면 이제 다른 나라의 AI를 못 쓰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소버린 AI 시대가 개막했으니 메모리 수요는 더욱더 보장이 됐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풍선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었었어요. 네. 이미 AI 시대예요. AI와 로봇 시대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걸 아예 안 봤다면은 가만 뭐 별로 없었겠지만 이미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패블 5도 일부 네. 사람들이 써봤어요. 네네.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림이 보인다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소브린 AI가 또 강화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또 각자 국가마다 또 개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쪽에서 생길 수요가 다른 쪽으로 수요가 올라오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산업에 약간 뭐 걸림돌처럼 족쇄처럼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족쇄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면 항상 이런 기술들은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또 다른 쪽으로 움직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의 업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가 네네. 과거에는 약간 어떤 혹처럼 느껴지다가 이제는 새로운 뭔가 그 SK 하이닉스 더하기 TSMC 같은 그런 가치로 삼성전자가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에서 실제로 수요 그
이제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뭐 벌써부터 그렇게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파운드리 쪽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삼성전자 좀 살펴보면 좀 되게 재미있는 회사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IT 하드웨어 사업을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단 반도체를 얘기를 드릴게요.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LSI가 있거든요. 거기는 퀄컴과 경쟁해요. 미디어텍과 경쟁하고요. 엔비디아랑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쪽 사업부의 경쟁사는 뭐 이렇게까지 경쟁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퀄컴, 엔비디아, 뭐 AMD 이런 회사들입니다. 미디어텍 네. 이런 회사가 되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당연히 TSMC랑 경쟁이 되고요. 삼성 메모리는 당연히 이제 뭐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게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죠. 네. 거기도 또 다른 이제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모바일은 또 애플과 경쟁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 이 가전 쪽은 또 이제 LG 전자나 아니면 다른 데랑 또 경쟁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노키아나 이런 통신 회사랑 또 통신 그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회사가 모든 IT 하드웨어를 다 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회사가 사실 전 세계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로직이 사실 지금 통합이 되고 있어요. 베이스 다이는 약간 로직스럽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코어 다이는 일반 D램이죠. 근데 이제 기술이 점점 메모리와 로직이 통합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어차피 인간의 뇌를 본뜬 건데, 인간의 뇌도 보면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뉴런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세서 역할을 하고요. 시냅스가 D램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네. 막 병렬로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는 사실 그동안의 이 폰더멘 구조는 이 프로세서와 D램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변화는 뭐냐면 AI 때문에 병렬 연산 때문에 이 프로세서와 D램이 붙어 있게 돼요. 아, 예.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이게 뭐 위로 붙인다든지, 그래서 뭐 TSV로 다 연결해서 아예 구멍을 뚫어서 하나로 그냥 돌게 네.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시장에서 요구 사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로직이 통합되는 그림이라면 삼성전자가 되게 유리한 상황이죠. 아, 네. 그런 면에서. 그러겠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파운드리가 이제 TSMC만큼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혹이 됐던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이런 파운드리 쪽 역량을 좀 더 키워서 메모리의 경쟁력과 같이 통합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전무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나리오대로 이게 착착 진행이 되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TSMC의 벽이 너무 여전히 이제 맞습니다. 너무 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여러 기회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메모리만큼이나 CPU가 필요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쪽으로도 이제 네. 파운드리 쪽에 수주가 몰려들 수 있다. 삼성이 설령 실력이 아직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기다려줄 여유가 없을 정도다. TSMC가 너무 많이 바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의 성장이 좀 훨씬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되게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뭐 저희가 이제 이나노도 수율도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캐파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GPU뿐만 아니라 TPU 그리고 CPU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빅방 업체들이 본인들이 TPU를 자체 내재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물론 GPU도 하지만 자기의 어떤 데이터 센터와 자기 비즈니스에 아주 부합된 그런 TPU를 만들고 싶어해요. 거기에 이제 최적화된 제품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만든 거를 어딘가에 외주 줘서 이제 TSMC 같은 파운드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인가요? 뭐 테슬라의 수주를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글 TPU의 삼성전자의 역할이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 커지는지, 정말 많이 커지는지, TSMC의 버금갈 만큼 커질 수도 있는 건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일단 그래도 구글 같은 경우는 삼성 HBM도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로 추가 연계해서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이제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네.
작년에 왜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미리미리 못 올리고 이렇게 다 뒷북을 치느냐 이런 투자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전문님 잠깐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랬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으니까 당연히 가격을 보면서 이익 추정을 전망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글의 TPU 신모델 같은데 삼성전자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포션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여기서 얼마나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는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에 사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도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 예를 들어 한 6개월은 더 올리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사실 그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를 다들 이제 조금 좋게 안 봤던 이유가 가격이 이제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연초에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모멘텀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TA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죠. LTA를 맺으면 사실 가격 상승을 막고, 물론 하방도 막겠지만, 그러면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랑 내년에 조금 제가 보기엔 주목해서 볼 부분은 HBM인 것 같아요. 이제 네. HBM이 이제 사실 올해 좀 되게 조용했죠, 사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다 이 범용 메모리 가격 올라가는 거에 어떤 모멘텀을 보고 시장에서 많이 봤는데 아마 올 하반기 내년도는 아마 HBM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BM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상승을 올려주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유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루빈 같은 경우 288GB 탑재량이 작년에도 이제 288기가인데 내년에는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것도 요즘 최근에 뭐 1테라에서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700기가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탑재량 증가 스토리가 하나 올라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TPU 업체들이 되게 많이 지금 TPU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구글을 포함해서 TPU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요, 사실. 거기에 또 HBM4뿐만 아니라 3, 2에도 많이 좀 그 탑재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HBM에서 업사이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예. 네. 그럼 HBM은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뉴스를 좀 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익히 알려진 것처럼 HBM 쪽에서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그 지분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네네. 예, 알고 있는데 이 둘의 대결에서는 HBM 쪽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HBM 쪽에서는 더 이제 강자긴 맞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HBM4에서 약간 좀 칼을 갈았죠. 네. 코어 다이라고 해서 이제 DRAM 적층되어 있는 이 코어 다이는 이제 1C 나노 공정 한 10나노급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1B 나노로 해서 한 12나노급이거든요. 그래서 2나노를 더 줄여서 코어 다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HBM이 이제 코어 다이와 베이스 다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이스 다이를 이제 4나노 그 파운드를 쓰고 있죠. 근데 다른 업체들은 뭐 12나노나 이런 공정을 쓰고 있어서 공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좋은 공정을 많이 썼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제품이 HM4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측면에서 지금 경쟁력을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HM4E도 사실 조금 최근에 샘플을 먼저 내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어떤 그 약간의 이제 그동안에 좀 약간 밀렸던 것들을 네. 회복하는 그런 것도 이제 나온 거고 HM5도 최근에 샘플 내가 그 마크업으로 해서 예. 이번 컴퓨텍스에서 전시를 했더라고요. 음. 그것도 하나의 또 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이 좀 HM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술력 회복과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좀 그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존심 회복에 나서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HM4부터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있으실까요? 네, 네. 그 HBM 그 아까 그 메모리하고 로직이 지금 이제 합쳐지는 구조로 간다. 요 말씀해 주셨는데 요 합쳐지는 구조에서는 삼성전자가 턴키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회사라서 기대가 있는 건데 네. 요거를 진짜로 턴키로 하는 가능성
네네.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는 얘네랑 경쟁, 여기서는 얘네랑 경쟁이니까 고객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시각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큰 회사들은 사실 정말 이제 본인이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로직을 좀 본인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회사들은 아마 각각 해서 하나로 뭉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큽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요. 여전히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완전 큰 대기업 말고 한 중간이나 엔트리 레벨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내가 뭔가 하나로 해서 받고 싶은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한테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그 마켓을 잘 침투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삼성전자가 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하나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세분화돼 있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다 요구하는 시장이 있고 따로따로 원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데 다만 다 하나로 턴키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삼성전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시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선순위가 HBM 쪽에 더 그렇죠. 있었던 거겠죠. 그럼 여전히 하반기에든 이 패키징보다는 네. 그래도 HBM 성공 여부가 그렇죠. 얼마나 아무래도 가능해요? 이제 하반기는 HBM 내년도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가 또 이제 회복되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또 삼성전자는 그 테라팹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지어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하는데 이제 일단은 인텔에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인텔과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술력이나 어떤 뭐 캐파나 여러 면에서 삼성전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들 많이 전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근데 뭐 사실 지금 테슬라가 양쪽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테일러 팹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테슬라가 거의 전용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뭐 테슬라랑 많이 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룹 관련된 이제 제품들 그 이제 TPU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만들어 도조죠. 도조 이 TPU들을 많이 만들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될 거고 뭐 인텔과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어차피 미국 회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고 네. 삼성하고도 많은 협업들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삼성전자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그 테라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무튼 뭐 그래도 이제 다른 방법식으로 어프로치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동안에 했던 전통적 방식과 뭐 다르게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뭐 시도한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뭐든지 내재화한다는 게 다 또 효율화가 되는 건 아닌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뭐 테라팹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로직일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아마 조금 그거에 관해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쟁 이슈가 좀 지나가고 나니까 시장의 시선이 이제 실적으로 간다, 펀더멘탈로 간다 이렇게 많이들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쪽에 맞춰서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하고 거의 쌍둥이거든요. 거의 그 네.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둘이 순환참조하더라고요. 네, 정말 주가도 주가 같이 흐름이 움직이더라고요. 순환참조예요, 사실.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장 밤에 보면 오르고 있으면 그 다음날 오르고 빠지면 네. 같이 빠지고 두 개가 서로 약간 연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 메모리의 마지막 엔드 수요가 거의 같거든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제품도 서로 뭐 일단 같은 D램과 낸드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숫자가 잘 나온다면 사실 또 한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도 같이 네. 기대감이 좀 커질 거고요. 반대로 또 아니다 보면 또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2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업황적인 그래요? 흐름에서 흐름은 좋고 있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아무튼 좀 양호한 흐름이지 않을까. 예. 예. 지금
그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에 실적은 잘 내놓고 네네. 전망치도 사실 나쁘지 않았으나 시장 기대보다 좀 못했다. 기대가 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들떠 있다 보니 들떠 있는 기대를 더 넘어서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이던스도 잘 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가이던스도 잘 줘야 될 것 같고 숫자도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2분기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3분기도 사실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좀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서버 디램도 가격이 좀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이 CPU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계속 강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 HBM이 또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무님 그 예전에 2003년에서 5년 사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적이 좋고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도 네. 여러 이슈로 주가는 맞아요. 흔들린다. 그렇다면 만약에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보다 좀 덜 줬어요. 네네. 주가가 빠져요. 네네. 그리고 매크로 이슈로 뭐 7월 초에 뭐 네네. 스페이스 X 나스닥 편입도 있고요. 나스닥 맞아요. 지수 편입도 맞아요. 있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요동을 친다면 이럴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메모리 업체를 사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조정이 올 때는 또 세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아까 말씀한 20-30% 정도 본인이 결정을 해야겠죠. 한 20%에서 난 조정내면 사겠어라고 정하든지 아니면 멀티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낮은 다음에 제가 보기엔 20-30% 정도 조정 받으면 주가가 최근에는 계속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연합뉴스 경제TV 저희 다른 방송에 저희 채널의 다른 방송에서 네. 전문의께서 나오신 방송을 제가 주말에 봤어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야구로 치면 9회 중에 2회에 불과하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대체 후반전쯤 가려면 6회, 네. 7회 가려면 언제 어떤 시그널로 우리는 이게 6회, 7회에 왔다라고 알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지금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얼마나 AI를 쓰고 있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10%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AI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회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그 침투율이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넘어가면 그게 이제 한 5회 정도까지 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뭐 100% 되면 9회가 됐겠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딱 볼 때 느낌이 이제 아까 2001년부터 7년의 랜드 사이클도 있었지만 2009년부터 2013년, 14년에 모바일 스마트폰 사이클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딱 그 모바일 앱 나오는 느낌이에요. 스마트폰. 예, AI 에이전트들이 막 나오는데 매번 뭔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제 기억에 2090년 요때 모바일 폰 앱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그 침투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초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 투자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반도체 투톱의 온기가 반도체 소부장으로 퍼진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고 계셔서 네네. 그리고 올해 보면은 이제 그 투톱에 비해서 못 올랐던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지 했다가 최근에 급등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쭉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또 그게 꼭 코스닥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게 이제 코스피는 사실 뭐 물론 코스피 시장도 좀 주가가 워낙 변동이 심한데 코스닥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어떤 매수 타임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방향성만 보면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비 투자가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신규 라인들이 막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수주가 올라올 거고 그리고 내년도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장비들 입고가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이쪽 소부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전공정 먼저 보시고 그 전공정 업체들이 일단 어닝이 이 수주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후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는 전공정 수주가 엄청나게 올라올 거고요.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후공정 장비들이 뜰 겁니다. 네. 먼저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2027년 말 또는 2028년 이후는 소재주예요. 반도체 소재. 왜냐면 그걸 돌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거기 가스나 케미컬 뭐 각종
뭐 슬러리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주가라는 게 매출 영업이익의 흐름과 같잖아요. 맥락이 가잖아요. 뭐 중장기로 볼 때면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먼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전공정 장비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이후에는 뭐 후공정 장비 그리고 소재주 이렇게 좀 저희가 중간중간 구간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봐주시고, 네, 그리고 흐름을 쭉 파악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했던 점에서 여쭤봤을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약간 시장에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든든한 전무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